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강연자를 한번 모셔볼 건데, 이번 강연자분은 입법고시 수석 합격을 하신 이지현 수강생님이신데, 두 분을 제가 오늘 초청을 하면서 좀 염두에 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석 합격자니까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두 분이서 사실 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수험생활하는 분들을 쭉 보면 잘하는 분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것이나 노력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번에 이제 강연을 해주실 이제 이지연 수강생님은 입법고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시험, 그리고 좀 사람을 적게 뽑는 시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일행 재경 외교뿐만 아니라 어떤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좀 경쟁률이 높은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 그런 이제 보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좀 최상위권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도 이분의 좀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서 넉넉하게 합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연 수강생님은 자, 평균 98.3점이죠. 올해 2024년 5급 공채 외교원 시험 기준이고, 그럼 몇 개 틀린 걸까요? 정과목에서 2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1등이고 통계상,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압도적인 점수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분이 공부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런 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연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재경직 시험 합격한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기별로 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시기별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에 본격적으로 피셋 문풀 시점이 돌입하기 이전에 기출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1, 2월에는 기출이랑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어라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초시 때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추석 즈음에 선생님이,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대략 아직도 기출 분석 안 하신 분 없으시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어서 굉장히 뜨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날짜가 12월 7일이다 보니까 12월 이전이라고 잡아놓긴 했지만 조금 지금도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외교원 합격생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기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그걸 바탕으로 모의고사나 기출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기출 분석이 왜 필요한가? 우선 기출을 왜 봐야 되는가? 사실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특히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출이 조금 쉬워요. 아무래도 모의고사보다는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다른 모의고사들과 비교했을 때 기출만큼 좋은 퀄리티의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모의고사는 해봤자 한두 명에서 출제를 하는데, 기출은 심지어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기출에서 좋아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뭐 역사 소재도 그렇고 과학 소재도 그렇고, 이러한 소재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실전 시험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자료 해석 시험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올해 40번 문제가 작년 7급 마지막 25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오른쪽 사진이 올해 40번 문제이고, 지금 각주 2번에 보면 가격이 원가의 유류세의 부가가치세 합이다. 뭐 판매 부가금 있긴 하지만 사실상 고급 휘발유에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또 각주 4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시기, 원가 유류세, 판매 부가금 과액이 0.1이다 했는데, 왼쪽 25번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기출에 대해서 미리 분석이 잘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소재가 친숙하게 다가온다면 실전 시험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앞의 내용은 왜 기출 분석을 해야 되냐 보다는 왜 기출을 봐야 하냐의 내용에 가깝고요. 그렇다면 꼭 분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기출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언어논리 강화약화 문제에서 강화한다, 약화한다, 강화하지 않는다, 약화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표현이 이렇게 봤을 땐 굉장히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시험에 가서 아니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 보면은 좀 애매해요. 이 정도면 약화라고 할 수 있나? 이러한 것들의 기준을 결국 저는 기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언어논리 자체를 싫어하기도 하고 특히 모의고사 언어논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기출을 통하여 우선 탄탄하게 다진 후에 이걸 바탕으로 본인이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을 때 이게 첫 점과 끝점만 확인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증가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도 기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출에서 활용하는 오답의 장치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자료 해석 문제 영양 성분표 문제 아시죠? 밀리그램이랑 그램으로 단위를 다르게 해서 장난을 치는 문제나 아니면 뭐 퍼센트 포인트와 퍼센트를 뭐 좀 혼란을 주게 만들거나 연도의 방향을 반대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일부 자료만 주고 전체의 순위를 묻는 등 이러한 기출의 장치들이 학습을 하고 난 뒤에는 눈에 잘 띄고 이러한 것들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이건 의도적으로 낚으려고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이제 기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즌을 저는 보통 1월 딱 새해 첫날 해보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3년간 어떻게 공부를 했냐 말씀을 드리면 초시 때는 저는 피셋 캠프를 했었어서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법률저널 모의고사를 풀었었고 그 외의 요일에는 모두 기출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제시 때는 토요일에는 마찬가지로 전국 모의고사를 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스터디를 꾸려서 기출과 모의고사를 격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하긴 하지만 수요일만 행정학 공부를 하고 다른 요일들은 마찬가지로 격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모의고사 기출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격일로 했던 이유는 뭐 큰 이유는 없고 모의고사만 풀기에는 몸이 너무 지치고 기출만 풀기에는 너무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스터디원들과 합의를 해서 이렇게 격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기출 분석하고 기출이 가장 퀄리티가 좋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모의고사를 풀라고 하냐? 이유가 굉장히 많죠.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기출을 분석하고 또 학원에서도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황 판단에 정말 기괴한 문제들 막 양 하이디 그런 문제들 실전에서 절대 2분 안에 못 푸는데 저희가 몇 번 풀어보고 나면은 접근 방법을 바로 아니까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낯선 사신 문제로 연습을 할 기회를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올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뭐 10문제만, 20문제만 이렇게 푸는 것보다 40문제를 90분 동안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인적으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거나 아니면 개별 문제에서 시간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40문제 시험 운영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시 때는 좀 기계적으로 2분, 한 문제당 2분을 잡고 풀었고 또 중간에 막힌다 싶으면 넘어가고 남은 시간 동안 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 뭐 상 난이도로 분류된 문제는 대부분 2분 안에 못 풀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올해는 전략적으로 최대한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쳐내고 남은 시간을 잘 안배할 수 있는 운영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고 강의가 있으니까 그러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자가 생각한 난이도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기본이나 아니면 기초 강의부터 쭉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사실
모의고사가 뭐 기출과의 유사성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기존에 가르쳐왔던 내용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은 선생님들별로 굉장히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쭉 커리를 타 오셨다면은 이렇게 이제껏 배웠던 내용들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저는 모의고사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100분위 정답률 뭐 마찬가지로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본인이 피셋이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나 약간 피셋을 잘 하는 것 같다 하면은 6번, 7번의 측면에서도 모의고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면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초시 때 저는 2022년에 처음 피셋 시험을 봤는데 그때 갑자기 시험이 어려워져서 커트라인이 70점이 안 됐어요. 특히 그때 언어 논리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근데 저는 피셋 캠프에서 좀 법률 저널 같이 좀 엄청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사실 실전에서 특히 제가 평소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언어 논리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되진 않았어요. 뭐 운도 좀 작용을 했겠지만. 그래서 사실 문제를 모의고사 특히 전모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이걸 왜 굳이 풀어야 되지 싶은데, 정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좀 실전에 어떤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잘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행 재경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시를 합격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입법고시에 좀 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입법고시 1차에 합격을 해서 2차 시험에 들어간다면은 이게 행시 2차에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 올해 입법고시를 합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입시 1차를 쳤던 게 아니고 작년에 입법고시 2차 시험장에 운이 좋게 들어갔었는데 그게 정말 행시 2차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난 어차피 난 국회 갈 생각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입법고시는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실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면 입법고시도 좀 의욕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입법고시와 같은 고난도 시험을 대비하기에는 좀 고난도의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모의고사 오답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피셋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를 했다고 느꼈던 부분이 모의고사 오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모의고사를 매일 스터디원들이랑 풀고 나서 그럼 틀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오답을 하거나 아니면 해설을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그럼 진짜 한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어요. 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해설을 보고서도 10분 동안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해설을 보고도 10분 동안 이해를 못 하면은 실전에선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모의고사 오답 시간을 좀 과감하게 줄이기 위해서 제가 풀었는데 틀렸던 문제 아니면은 좀 풀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인데 풀지 못한 문제만을 좀 오답을 체크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였고,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 풀었는데 남들보다 조금 아직까지 성적이 안 나와서 못 푼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럼 나 그래도 틀린 문제만 체크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 정답률 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참고를 하셔서 일정한 기준을 잡으시고 그 오답률이 일정 수준 미만인 문제만 좀 오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혼자 오답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좀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은 혼자 하시기보다는 아싸리 강의를 듣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 모든 강의를 듣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혼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아니면은 뭐 카페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출 분석을 하고 난 뒤에도 여러 번 적어도 한 번은 다시, 저는 12년 거부터 풀었는데 적어도 한 번은 그 정도 분량을 다시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풀 땐 당연하게도 같은 방법으로 풀기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 뭐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산을 좀 덜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오답이 반복이 된다면은 그건 본인의 취약 포인트가 맞으니까 그 취약 포인트로 삼고 이거에 대비할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22년 문제였나? 2번 문제인가? 그 보고서에 틀린 거 찾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순위를 알 수가 없어서 알 수 없음으로 틀린 선지였는데 제가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순위 체크하고 맞네 하고 넘어갔던 문제가 그걸 한 2번 정도가 틀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순위 문제에 좀 약점이 있구나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기출에서도 본인이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오늘 그 자료 특강 참고 자료에 이게 올해 5번 문제에 관해서 제가 기출 분석을 잠깐 해본 자료인데, 이거를 제가 실전에서 좀 애를 먹었던 게, 리을 선지 지금 사실 문제가 없어서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리을 선지가 그 전체 항목이 6개가 있었고 총합이 있었는데, 저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앞에 3개 항목 뭐지? 백화점 할인점 체인 슈퍼의 합이 전체의 50% 미만인가를 묻는 문제였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뭐 항목의 합의 비교를 할 때 개별 항목 간의 비교를 하는 걸 선호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시험 때 풀었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는 문제였어서 굉장히 실제 시험장에서 애를 먹었었고, 이번에 다시 선생님이 특강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았겠구나를 좀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의고사도 충분히 풀고 기출도 충분히 풀었는데, 한 2월 중순쯤 되면 2차 공부를 하기에는 좀 불안한데 또 막상 풀 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기출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7급 공채를 안 적어놨는데 7급은 필수입니다. 7급은 동일하게 인혁처에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보고 들어가셔야 하고, 만약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입법고시 기출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리트 기출은 사실 저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언어논리 자신이 있어서 심화적인 학습을 하고 싶다, 뭐 상황 판단 법조문 문제, 그렇다면 리트 추리 논증 부분만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목별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니면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헌법 같은 경우에는 초시 때는 사실 강의를 다 들었고요. 기본 강의나 880 강의를 다 들었고, 제시 때는 사실 처음에는 880 책을 그냥 읽어봤는데, 저는 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책 읽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내가 옛날에 들었던 강의를 다시 구입해서 이미 필기된 책을 보면서 2배속으로 빠르게 듣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번, 3번은 다 초시 때 했었던 작업인데, 우선은 핵지총을 보면서 아니면 OX 교재를 보면서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잘 모르겠는 부분들을 따로 워드로 정리를 했었고, 또 정족수와 헌정사 같이 좀 굉장히 치밀하게 외워야 하는 부분들은 퀴즐렛이라는 단어 암기장 앱을 활용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워드로 정리를 해서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 빈칸을 뚫어 놓은 거고, 오른쪽은 퀴즐렛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긴 안 적어놨는데 저는 헌법 OX 앱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은정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저는 원래 글 읽는 걸 되게 싫어하고 언어논리가 30대까지도 계속 약점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도식화를 하시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도식화가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느꼈던 게, 제가 그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치고 밑줄 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걸 올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문에 표시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매몰되는 걸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동글, 세모, 네모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불필요하게 표시를 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지 않은가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의 유형별로 강약을 조절해서 그냥 모든 문제에 똑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별로 나름의 스타일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논리 퀴즈 문제에 관해서 전략을 세운다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문제를 풀 때 논리 퀴즈를 아예 마지막에 다 푸는 분들이 있고, 또 논리 퀴즈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처음에 풀거나 아니면은 딱 그 순서가 왔을 때 푸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논리 퀴즈 문제가 14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보통 2분당 한 문제 생각을 하니까 그럼 28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28분 기점으로 풀 수 있을 만큼만 풀고, 나머지는
사실상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료 해석은 사실 그 8월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선지부터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선지를 보고 이제 선지에서 뭘 물어보면 다시 자료로 올라가서 자료에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자료 해석도 언어 논리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 해석에서는 그 표와 그래프가 지문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자료를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에서 연도 방향을 표시하거나 합계 항목을 표시한다든지 좀 자신 나름의 방법으로 자료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계산 연습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데 계산 연습을 열심히 해서 계산이 너무 자신 있어져서 계산만 하려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계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적극적으로 탐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기출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 방지 장치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지 보는 순서는 저는 사실 보통 자료 해석이 두 가지 유형이죠. 1번부터 5번까지 있던가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모두 옳은 것. 전자의 경우는 사실 저는 뭐 정말 분석을 열심히 한 친구들 중에는 뭐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모두 묻고 있는 선지를 먼저 보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사실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 기분 따라 5번부터 보거나 1번부터 보거나 했는데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 보는 순서를 잘 정한다면 적어도 하나의 보기, 많게는 두 개의 보기까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서 좀 선지들 중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를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기준 딱 하나인데 한 가지 항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선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 A 항목은 21년 대비 22년에 증가율이 0.2 이상이다. 그러니까 20% 이상이다. 뭐 이런 거는 A 항목의 그 두 값만 보면 확인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항목을 봐야 하는 선지. 뭐 예를 들면 가장 뭐뭐한 것은 무엇이다. 아니면은 뭐의 개수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좀 가장 마지막에 보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번은 사실 뭐 이것도 성향 차이긴 한데 저는 사실 모든 선지 다 확인하면은 시간 안에 못 푸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답이 나왔으면 주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너무 불안하다 하면 예를 들면 5번이 답이에요. 그럼 1번, 4번이 아닌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냥 5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되게 깔끔한 리뷰 노트 보다가 이걸 보니까 굉장히 좀 그렇네요. 우선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좀 계산을 좀 덜 하는 방법에 관한 건데 23년 10번 문제인데 지금 5헥타르에 해당하는 그 값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 비지능 지역 논을 5헥타르 하면 178 곱하기 2에 170 곱하기 3을 더한 값인데 이걸 다 구하기보다는 지금 두 열에서 차이를 계산을 해서 차이만큼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계산을 덜 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로 넣어놨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이것도 그냥 계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었던 거고 문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연도 방향이 역순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오답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마련을 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시 때 상황 판단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제시 때 좀 상황 판단이 좀 탄탄하게 잘 정리가 됐던 게 법조문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 강의를 듣다 보면은 법조문 문제는 되게 쉬운 파트로 여겨지고 그래서 사실 그리고 막 엄청 획기적인 강의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등한시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우선 법조문 문제를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지 그 뒤에 안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판은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법조문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강의에서 좀 등한시 하더라도
혼자 아니면 뭐 책을 활용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 판단은 대부분의 문제에 단서나 예외가 존재합니다. 사실 과목 이름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 예외가 쓰이지 않았는데 답이 나왔다 하면은 그건 무조건적으로 경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모든 과목 시험 운영 방식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그냥 예시적으로 작성을 한 거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약한지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기준을 잡고 풀 때 점수가 제일 잘 나왔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방식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확실한 문제들부터 풀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텍스트 문제, 그 다음에 맨 뒤에 붙은 일지문 이문항 문제를 풀고 나서 의사결정 문제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뭐 A부터 E까지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2명만 선발할 때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준들을 고려했을 때 누가 뽑히냐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지문이 들어간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고 나서 좀 비교적 짧은 퀴즈, 그 다음에 긴 퀴즈 순서로 푸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단서나 아니면은 좀 예외 조항에 밑줄을 쳤던 사례인데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미리 받아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시험 보기 직전에 합격하겠다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게 1차 시험인지 2차 시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 다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1차 시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시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시 때는 전국 모의고사를 많이 봤는데 나름 성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사실 뭐 초시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 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반이었는데 그랬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좀 난이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했는데 그 해 커트라인 자체가 사실 기존의 커트라인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는 80점은 좀 넉넉하게 넘어야 합격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해 딱 80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커트라인이 70점이 안 됐어가지고 합격을 했었고 그 두 번째 해에는 사실 출시 때 넉넉하게 합격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언어 논리가 잘 나와서 합격을 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 논리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서 약간 좀 내가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제시 때까지는 계속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올해는 뭐 그래도 나름 좀 열심히 대비를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저는 초시 때는 혹시 저의 수기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초시 때 37점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당연히 합격을 못할 줄 알았고요. 제시 때는 커트라인에서 0.2점 정도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2차 커트라인 기준으로 0.2점 정도 낮았는데 그때는 약간 모든 과목을 조금 못 미쳤다. 모든 과목이 다 못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합격자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합격을 하긴 했는데 한 과목을 굉장히 망해서 재정학이 제가 굉장히 망했어서 올해는 진짜 안 되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다른 과목들을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괜찮게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장의 제일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 모의고사가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고 전공 모의고사가 있는데 사실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시험지 40문제가 있다는 거 빼고는 모든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원에서만 시험을 쳐보고 아직 전공 모의고사 그 학교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대관해서 치는데 그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랑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는 사실 그냥 40문제를 본다는 측면 빼고는 뭐 시험 시간 운영이나 아니면 환경 모든 게 다 다르고 전공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장은 사실 환경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해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인원도 동일하게 치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데 저는 우선은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다, 세 가지다.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보통 전공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 10시 시작이니까 한 9시 반쯤에 다들 와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못해도 한 8시에는 다 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실제 시험과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잘 대비하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쯤 8시에 전국 모의고사장 가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점심 식사를 전모를 보면은 밖에 나가 사 먹는데, 그 실제 시험 때는 저는 도시락을 싸 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가실 분들이라면 실전처럼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사실 긴장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말 많이 떨리거든요. 실제 시험, 필세 시험 보러 가면 굉장히 많이 떨리고, 모든 사람이 다 긴장하고 예민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별거 아닌데 굉장히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긴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외부 환경을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편안하게 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 모의고사를 많이 응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시험장 경험이 없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는 전무밖에 없으니까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굉장히 피셋을 잘하는 친구인데 전모를 한 번도 안 본 친구도 있었고, 반대로 저는 전모를 굉장히 좋아해서 매주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성향 차이이고, 다만 제가 왜 이렇게 매주 봤냐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 스파르타도 했었는데 그렇게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오는 거에 굉장히 좀 자극을 받고, 그리고 이게 매주 이렇게 루틴이 되다 보면 시간도 좀 빨리 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개인적으로는 전모 치는 걸 좋아해서 자주 보러 갔는데, 다만 제가 느끼기에 전국 모의고사 단점은 우선은 난이도가 좀 상당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이 더 위축이 되거나 좀 지나친 걱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토요일에 사실 전모 보면은 토요일 하루 버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그 시간도 많이 뺏겨서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함께 병행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사실 이건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기출이 중요하기도 하고 모의고사만 보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지칠 것 같아요. 난이도가 좀 높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익숙하고 좀 그렇게 난이도가 좀 평이한 문제들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병행을 추천드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신청자 Q&A까지 마쳤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그 수석 합격하신 이지연 씨 설명 이제 해주셨는데, 본인이 좀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던데, 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법고시를 수석 합격하셨고 재경직렬, 그리고 올해 5급 공채도 재경 같이 양과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딱 이제 설명하시는 것도 보면은 전부 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셨고, 특히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성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 내가 실전에서 관리할 수 없는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노력을 하셨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